1번 이재명 득표율 46.95%, 기호 4번 이낙연 득표율 47.12%.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결과를 토대로 더욱 노력해서 저희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율 54.55%, 기호 4번 이낙연 38.48%. 호남 지역 전체로는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혀온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누적 과반 1위를 지켜냈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어제 전라북도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탈환해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경희대 교수,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이 참석을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어야 네. 되는데 백신 부작용인지 오늘 아침에 뭐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한 상황에서 정치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균형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서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민주당 입장을 최대한 좀 많이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이죠.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승을 제질하긴 네. 했지만 그 차이가 뭐 채 1%포인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북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50대 네. 중반으로 또 승리를 했습니다. 어제 주말, 지난 주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남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요. 네. 이길 것으로 봤는데 뭐 이기긴 광주 전남에서는 이겼죠. 그런데 전북에서 또 이렇게 승리하지 못한 게 조금 이낙연 후보 측이 굉장히 아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쉬운 것으로 보이고 이낙연 전 지사의 정치적 고향이 바로 전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남 뭐 지사도 역임을 했죠. 우선 의원을 했고 예. 전남 지사까지도 했는데 그리고 또 부인이 지금 호남에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정도 결과를 얻은 것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승리했지만 1%대밖에 차이 나지 못한 것 이낙연 그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보면 이제 어떤 광주 전남에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 1%대로 막은 것은 선방했다고 보여지고요. 광주 전남의 민심이 이재명 지사에게 살짝 경고를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지를 유보하거나 철회는 하지 않되 굉장히 투표율이 낮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보자면 광주 전남의 호남인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좀 살짝 경고를 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 정도로 봐서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큰 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았었는데 이번 호남 전체적인 경선 결과를 봤을 때는 대장동 의혹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뭐 미묘하게 특히 이낙연 후보가 강점을 가지고 네. 있는 호남에서의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뿐만 아니고 그게 없었더라도 워낙 그 성적이 좋았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대장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온 것에 대해선 뭐 제가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밖에서 보면은 이 이재명에 대한 그 당의 전반적인 지지가 공고하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대장동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워낙에 많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지금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거에 대한 해명 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뭐 얘기를 할 때 호남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사를 역임을 했었던 전남 광주 지역에서 사실 0.17%포인트라고 하면 이겼지만 뭐 거의 무승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무 일패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이 전환점을 만들 계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호남 지역에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 이낙연 후보가 마치 그 본 선거처럼 예. 가가호호에 다 이렇게 선거 공문을 보내고 정말 말 그대로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군요. 예, 정말 정성을 다하고 그 조직도 풀 가동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더더구나 뭐 부인이신 김숙희 여사께서 예. 계속 호남에 상주하면서 예, 맞습니다. 뭐 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공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보자면 뭐 굉장히 아쉬운 그런 선거라고 보여지고요. 더더구나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호남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경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전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더더구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 상황을 보면 정말 지지율이 미미한 상황에서 광주에서 호남에서와 같이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보자면 이낙연 후보로서는 이게 광주 전남 승리가 승리의 원동력이 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혹시 또 아쉬운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의 유일한 승리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김두관 후보가 전북 경선이 끝난 이후에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김 후보 사퇴와 함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선 후보를 사퇴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적한 개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개혁 과제를 그래도 가장 잘 수행할 책임자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네, 호남 경선은 끝이 났고요. 내달 2일입니다. 10월 2일에 부산, 울산, 경남의 표심이 향배가 결정이 되는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예. 영남을 정치 기반으로 갖고 있는 김두관 후보, 아무래도 지지를 이재명 후보에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될까요? 다음 경선이 바로 제주고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아니겠습니까? 예. 부울경이 이제 그것도 슈퍼위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부울경이라고 보지만 뭐 부산, 울산, 경남 굉장히 큰 지역적 기반을 맞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지사를 지냈고 현재도 양산 지역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조직표도 그렇고 또 어떤 심정적인 지지도 그렇고 부울경 지역 대의원들이 굉장히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퇴하면서 그냥 정세균 전 후보처럼 그냥 사퇴한 게 아니고 예. 이재명 지사 지지를 맞습니다. 확실히 선언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그런 뭐 지역적 기반이라든지 심정적 동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재명 지사에게 힘이 될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50% 플러스 알파, 예. 이낙연 지사가 37, 8%, 이낙연 후보가 이제 37, 8% 이 정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울경 지역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그보다 훨씬 더 플러스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53.01%입니다. 그러니까 50%를 넘기기만 하면 결선 투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세균 후보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지지 후보 밝히지 않고 사퇴를 했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결선 투표 가능성이 좀 더 낮아졌다. 그러니까 과반 이상 득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앞서 우리 노동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김두관 그 후보는 지금 누적은 1% 미만이에요. 그래서 누적 수는 적지만 그래도 본인의 소위 말하는 홈그라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남을 가기 직전에 예. 부울경을 가기 직전에 이렇게 후보 사퇴를 하면서 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막 기다리고 있었던 지지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그 후보의 마음을 따라서 이재명 그 지사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전체 유효 투표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은요. 예. 게다가 그 다음에 있을 서울, 경기.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도권이 굉장히 큰데 그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선 투표는 애시당초부터 조금 이제 과반수를 않았다. 계속 넘어오면서 결선 투표까지 가기 힘들지 않겠나 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게 아마 좀 더 공고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당 경선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의혹이 야권 인사로까지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관련 내용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꾸 화천대유 주인 누구냐 저한테 묻는데 그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년 근무하고 5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오징어 게임과 아수라가 소환될 정도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화천대유 비리가 연일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박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천대유 측은 합법적으로 지급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한 5억 원이고요. 건강이 많이 이제 악화됐기 때문에 예. 위로금으로 뭐 44억 원을 줬고 퇴직금은 3천만 원이다. 건강이 어느 정도 어떻게 악화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상식선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해명은 국민 정서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거는 해명이고요. 화천대유에서 밝힌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화천대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50억을 받았다는 곽상도 의원의 그 자제분도 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것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예. 자기 해명 자료를 올렸는데 실수령력은 뭐 28억이다. 예. 세금 떼고 나면은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그것조차도 뭔가를 이렇게 줄여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 해서 제가 봤을 땐 좀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본인 입장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명을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 좀 과도하지 않았냐라는 예. 것이 분명히 나오는 얘기고 또 아버지가 곽상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운데 이것을 계기로 진짜 화천대유라는 게 도대체 뭐였는지 그 실체를 그 밑에까지도 끝까지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자회사도 있지 않다고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이고 도대체 누가 관여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돈이 오갔는지 그게 과연 대가성이 있었는지 네. 이게 뇌물이 성사가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예.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목소리를 높여서 특검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다 들춰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얘기할 때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거기서 일하는 거 봐라. 이거는 야당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일개 직원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50억 원이라는 액수가 딱 밝혀지니까요.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얘기한 게 무슨 얘기였는지 조금은 납득이 되거든요. 그게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수님도 좀 그러세요? 의아하죠, 당연히. 이거 도대체 퇴직금이라고 해서 50억 받았다니까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게 퇴직금은 3천만 원 정도고 성과급에다가 위로금 합친 금액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뉘앙스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성과급, 위로금 합쳐갖고 회사와 적법한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지급받았다 그러면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따져봐야 할 게 과연 지난해를 비롯해 지난해 최근까지 포함해서 퇴직한 직원들이 그와 유사한 대우를 받았는지 다른 직원들은 얼마를 다른 직원은 얼마 받았는지 밝혀져야 되는 거죠. 다른 직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도 비슷한 성과급을 받고 혹시 뭐 건강 문제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 이렇게 이제 따져봐야 될 거고요. 아니면 혹시 또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유일한 수혜자인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도 비슷한 받았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유일한 수혜자였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인지 뭐 취직한 것도 아버지가 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아버지의 영향력을 보고 이와 같은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뭐 어떤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받은 것인지 그걸 분명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해서 경찰, 검찰 뭐 아니면 앞으로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이 토건족 비리인지 아니면 법조계 카르텔인지 아니면 또 무슨 뭐 학연과 관련된 그런 비리인지 이것들을 좀 철저히 따져봐서 모든 사람들을 좀 확실히 좀 뭐 어떤 진상을 밝혀달라. 이것이 국민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지금 대주주는 언론인 출신 김모 씨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도장이 필요한 거는 대표이사 직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 회사와 계약을 통해서 적법하게 지급받았다면 뭐 퇴직금, 성과급, 위로금, 그 위로금을 얼마로 평가했든지 그 자체는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식을 넘어서 일반적인 경우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급했다. 그렇게 된다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배임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주식회사는 아니고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사람의 오너가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과도한 위로금, 성과금을 지급했다면 그 주주가 1인 주주라도 주식회사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1인 주주에 대한 배임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곽 씨가 입장문을 통해서 성과금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실수령이 28억 원 정도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임직원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입장을 SNS 통해서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화천대유 직원들의 퇴직금 총액 1억 3천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비교해서 보면 곽 씨 혼자 한 38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한 것이거든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핵심은 결국은 대가성인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을 보고 아무래도 이런 퇴직금, 이런 성과급이 지급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3자 뇌물죄 이런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앞서 우리 노동일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퇴직금 명목이 아니고 퇴직금 명목 외에 있는 그 위로금 같은 게 굉장히 크잖아요. 위로금이 44억 원, 성과급이 5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나온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퇴직금이 전체적으로 1억 몇천만 원이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성과급이라든지 위로금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사실이고요. 그렇네요. 그것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정도 수준의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분은 특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당시 이 화천대유가 생겼을 당시에도 권력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었었나요? 민정수석 바로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공기관의 장을 맡았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여튼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 특검을 얘기하든지 여러 가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과연 대가성 뇌물이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들춰봐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대가성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와 함께 이 아드님이 얘기해서 자제분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우리가 들춰봐야 되는 게 뭐냐. 결국에 이런 구조와 틀을 만들어낸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까지 화천대유하고 관련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그 의혹. 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놔서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느냐. 예.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는 데 있어서는 관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춰내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뭐 곽상도 의원 측은 투자를 안 했고 관련적으로 일한 적이 없다. 뭐 곽상도 의원 아들도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아버지는 어떤 대가성도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당초 이제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곽 의원 측은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아들 곽 씨는 이제 입장문에서 부친의 소개로 입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네, 사실. 곽 의원이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아들은 250만 원 월급 받고 근무했다 이렇게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따져봐야 할 게 그때 그러면 그 아들이 그 퇴사하고 나서 이와 같은 거액의 퇴직금, 성과급, 위로금을 받았는지를 좀 알고 있었는지 이게 좀 따져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알고서도 그냥 월급 250만 원 받고 근무했다만 이렇게 얘기했다면 국민의 그 이목을 좀 속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처음에 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 근무하게 됐을까? 그 경위가 궁금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31살이니까 뭐 20대 중반 나이에 이제 일을 거기서 그렇죠. 6년 했다 그러니까 뭐 한 25살 때 이제 또 본인은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다 또 이렇게 또 SNS에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면 결국 곽상도 의원이 그 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전에 얘기하신 그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모 씨와 어떤 학교 동문 관계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과연 학교 동문 관계이기 때문에만 소개한 것인지 아니면 곽 의원이 무슨 화천대유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구조를 알고서 거기에서 이것도 소개를 한 것인지 그것도 분명히 규명돼야 할 그런 것이죠. 현재로서는 곽 의원이 무슨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든가 돈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들이 거기에 입사할 때도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아들에게 혹시 돈을 그 회사에서 거의 거액을 준 것은 어떤 그런 것을 보고 곽 의원의 어떤 이 과거의 어떤 행적 보고서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일이죠. 화천대유에서 한 6년간 일하고 로또를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대한민국 로또 있지 않습니까? 네. 8명이 1등이 당첨이 됐는데 30억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3억 이상부터는 세율이 33%니까 20억 원이거든요. 그것만 비율을 하더라도 이 28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또 밝혔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는 화천대유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준비하던 시절이었고 곽 의원이 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있을 때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계속해서 이름이 툭툭 나오고 퇴직금 문제가 툭툭 나오는데 또 어떤 더 큰 게 나올지 사실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도 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요. 화천대유에서 지금 일하다 최근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박 특검 측은 개인적인 일이라 뭐 나는 특별히 밝힐 것도 없고 잘 알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 특검은 아무래도 현 여권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 아닌가 이렇게 분류되는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내용들이 하도 복잡해서요. 누가 얼마를 받았다, 누가 어떻게 받았다, 이게 퇴직금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대거 몰려가 있더라 이 부분을 보시고 맞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면 왜 이랬을까? 고문 뭐 대법관도 계시고요. 대법관도 있고 대법관은 사실 그 대법관을 관두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고문 역할을 맡았거든요. 만 2달 정도 기간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게 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대거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고문이 됐던 뭐 그들의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다 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무엇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권력층이 다 가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고 그 따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따님이 얼마를 받았는지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다 들춰내서 과연 이 화천대유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다 그 구조까지도 드러내서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특검의
따님도 성과급, 유로급, 퇴직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됐다면 확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예. 뭐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을 놓고 여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용 준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특검 법안 조속히 수용하십시오. 또한 국정조사에도 마땅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의 정인 출석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거나 민주당이 그 비호 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대장동 사업은 국힘 게이트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곽 의원이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좀 중단이 됐습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급한 불은 좀 끈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단순히 탈당을 했다고 그 급한 불을 껐다고 보지는 않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우리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특검으로 가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지만이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 의혹들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FIU에서 경찰의 수상한 자금 흐름, 현금 흐름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한 게 지난 4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 최대 주주 김모 씨 경찰에 소환 조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이 이 대주주에게 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역시 그 대표이사의 직인이 있어야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473억 원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만약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이 게이트의 뭐 핵심 인물들 다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이제 지금 벌써 한 뭐 6개월 가까이 5개월 됐나요? 그렇죠. 용산경찰서에 그와 같은 의뢰가 있지만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 측도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용산경찰서 하나 어떤 가지고선 역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그야말로 게이트급 규모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서울경찰청 아니면 뭐 경찰청 차원에서 특수사팀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인데 용산경찰서 하나 맡겨놓고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뭐 진흥팀에 맡겼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이런 특수사는 그동안 다 검찰이 주도를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역량도 부족하고 경험은 또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만약에 이제 경찰에서 앞으로 수사권 뭐 지금 이제 수사권 독립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에게 이와 같은 신망을 주려면 단순히 용산경찰서 하나 차원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대대적인 수사팀을 그야말로 경험이 있고 이와 같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꾸려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경찰은 좀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좀 경찰청장께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 세 번째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윤석열 후보 간의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나고 했잖아요. 국가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게 아니고 작게 5015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의 대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심을 해야죠.
자,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8명 후보 간에 서로 간에 이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지금 방금 보신 토론 장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한반도 유사시 계획인 작전 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조금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런 것도 모를 수 있다 해서 막 공격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걸 보면서 아마 두 명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한 사람 저것도 몰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한 진영은 골탕 먹이려고 저런 질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작게 5015라는 것이 이게 2015년도인가요? 그게 작전 한미연합 사령관들이 서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작게 5027이었나 205였나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전명을 변경해서 이제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바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30년, 수십 년간 검찰하면 있었고 작게 5015 전시상에 어떻게 한미가 이런 군사작전을 펼칠 거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 봐도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안 됐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약간은 홍 대표께서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골탕을 먹이려고 했는데 일정 부분 골탕을 좀 먹은 듯한 그런 모양새예요. 저 화면만 봐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본 걸 거예요. 그래서 골탕은 좀 온 것 같은데 큰 대세에서 과연 지지자들이 흔들렸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사면 문제를 두고도 후보 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에 계실 때 토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45년을 구형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나는 잘했다, 그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검찰의 재판에서의 구형도요.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한 거다. 그러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좀 대개 돌아가게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45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사면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사면은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고 후보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향단이었다.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요번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가셔가지고는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했다는 그 뜻이고 두 번째. 그때 영상이 하여튼 다 남아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봐요. 탄핵 문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내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보셨지만 유승민 후보가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후보에게 탄핵과 사면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요. 홍준표 후보에게도 과거 발언을 놓고 난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세가 먹혔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재미는 있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과연 저게 이제 어떤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특히 야당에서는 탄핵의 강을 이미 건넜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총선은 과거된 평가고 대선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유승민 후보에게는 좀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게 결국 탄핵을 찬성했다. 그래서 일종의 배신자다. 이런 좀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같이 자꾸 윤석열 후보와 또 홍준표 후보에게 계속 탄핵 관련된 질문, 더구나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수사한 그런 부분 질문하는 것은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고, 나도 배신자니까 너도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본인에게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일까요? 뭐 어떤 야권 전체에게도 그런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어떤 지륵탕 싸움을 벌이는 뭐 그런 모습밖에는 연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예. 이 후보에게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사실 뭐 탄핵이나 사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사실 더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뭐 힘이 많이 집결돼 있는 곳이다. 이렇기 때문에 경선에도 지대한 영향은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치인들 저걸 보면서 저도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게 정치인들이 어떤 이슈로 자신들의 그 선거를 이끌어 나갈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또 그걸 보면서 유권자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뛰어넘느냐를 이제 가이드라인,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저 세 명을 다 보면은 셋 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 이슈를 굳이 여기 들고 나와서 저렇게 논쟁의 그 거리로 삼는 것도 좀 올바라 보이지 않고요. 또 지난번 우리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라는 굉장히 젊은 당 대표를 뽑으면서 그 말씀하신 그 영남, 경북 이런 지역에서조차도 대구에서조차도 그래 이번만큼은 탄핵이란 강을 건너뛰자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뽑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미래지향적이고 당원들도 미래지향적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맛까지 보여줬는데 후보들이 지금 나와서 그것도 1, 2, 3위 하는 후보들이잖아요. 그 여론조사 보면은 그 후보들이 나와서 아직까지도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고 그거는 오히려 버리고 던지고 진짜 말 그대로 뛰어넘어서 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이번에도 공약 표절 논란을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 자료를 주시려고 그러면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그 인터뷰하는 그 과정과 인터뷰 대상자를 저희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아니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그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하고 그러면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한 4, 5년 걸리죠. 네. 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현이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아니 그건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차 토론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공약 표절을 했다 안 했다 이 의혹을 놓고도 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또 뭐 다른 후보들에게도 윤 후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는 모습을 공세를 더 가해지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2차 토론 때까지 보면은요, 이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을 보면 토론회가 시작하고 나면은 그 토론회를 한 번도 안 해본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곤욕을 치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2차 토론까지 지나고 나서도 보니까 윤석열 그 후보가 토론회에서 의외로 방어를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지율이 그렇게 없어지지 공고해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3차 토론회를 통해서 모든 후보들이 그 1위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처음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저 구조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아직까지 1위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해서 많은 후보들이 공격을 할 것 같고 그것은 과거에도 모든 선거가 저 1위를 지키는 후보를 모든 후보들이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특별하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검사를 오랫동안 했던 분하고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 역임 한 분도 있고 총리 역임 한 분도 있고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이제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거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고 현 후보죠. 조금은 좀 국민 눈높이에 저런 거 몰랐었나? 아니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 김여정이가 지난 주말쯤 얘기를 했었는데 몰랐었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른바 준비 부족, 그리고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은 뭐 분명히 노출한 것 같습니다. 모르고 뭐 저희들도 알고 있는 작게 501호라 이런 것들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현안 문제들, 뭐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한데 재개발, 재건축 문제 이런 것들도 명확한 대답을 잘하지 못하는 뭐 지식 부족을 노출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실증적인 그 연구에 의하면요, 토론을 통해서 지지 후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게 많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토론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얘기하면 어떤 걸 하더라도 저건 실수일 뿐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유 뭐 저건 한 퍼센트 깎아주고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지지 후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뭐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이거 경험치로 나온 얘기고요. 이 여당 지금 지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지율이 공고하거든요. 지지율이 한번 출렁했던 적은 토론 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윤 후보가 이제 뭐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서간 후보니까 저렇게 공격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토론 자체를 보고 어떤 그 이 지지율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게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볼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지만 교수님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좀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은 어떤 약간 미흡한 부분이 보여도 잘 안 변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이제 뭐 평론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지한 후보가 분명히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얘기해도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이재용 전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홍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는 질문 잘했어 이런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것 같고요. 또 윤 후보 입장에서는 윤 후보자 지지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좀 모를 수도 있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 가지고 뭐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그 박근혜 이슈로 다시 돌아가자 보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거 윤석열 지금 후보 측에 가서 뭐 캠프에 합류했거나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은 이슈를 뛰어넘어서 그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어떻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응해 나가느냐 그것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은혜 전 의원이 좀 출연을 같이 했으면 여야 균형이 더 잘 맞았을 텐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중립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노동일 교수, 이재용 의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